예전 상황을 통례로 보면 보통 미국이 관세를 세게 물리면 다른 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값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상호 관세에 매기고 나서 달러 인덱스 빠지고요. 원달러 환율 오늘 정치 리스크 하나가 해소되면서 추가로 또 크게 하락하고 있네요. 미국장이 가장 많이 얻어맞은 것 같은 어제 증시는 과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국민연금은 시장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은 백전노장일 텐데 어떻게 그동안 수익률을 방어해 왔는지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이 탄핵이 인용이 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됐다. 이 즉시 효력이 발효됐는데 소식이 나오자마자 원달러 환율이 14원 급락하네요. 이게 이 정도로 반응할 정도로 큰 사안입니까? 예. 단호하게 예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난해 연말 이후 우리나라 환율과 미국 달러 인덱스 사이에 그 환율 격차가 10%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미국 주요 통화에 대한 환율을 평가해서 이렇게 평균 낸 게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 인덱스가 10% 빠지는 동안 우리는 그냥 제자리에서 계속 1,450원 이상에서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됐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직접적 요인은 결국 우리나라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발을 뺀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와 같은 이제 불확실성들이 뭐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일부라도 해소됐다라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달러를 팔고 이제 원을 저가 매수하자라고 하면서 하루 사이에 한 30원 정도 환율이 출렁거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개장하자마자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 때문에 한 15원 급락해서 출발을 했고 14원 정도 지금 탄핵 인용됐다는 소식에 추가로 하락을 했으니까 이렇게 따지면 박사님, 이창용 한은 총재가 국내에서 작년 연말 이후에 환율 급등했던데 한 20원 정도는 탄핵 정국 때문이다라고 계산했던 게 정확하네요. 저는 그보다는 좀 더 많다 쪽 입장입니다. 아무튼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었는데 그거가 아무튼 뭐 이창용 총재님 분석대로 네. 일단 그 영향은 지금 좀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따라서 전 세계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쥐었다 폈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하면 미국이 부유해진다고 했거든요. 근데 간밤 뉴욕장을 보니까 미국이 제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아요. 네. 이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박사님? 일단 이렇게 경제가 움직이게 될 때 미국이 제일 큰 피해를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뭐 간단합니다. 미국은 그동안 이제 달러 강세 그리고 금융 자본주의 그러니까 풍부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VC들 특히 벤처 캐피탈을 이용해서 미국 내에 전 세계 모든 그 데이터 센터를 합친 것보다 미국 데이터 센터가 더 많다. 그리고 전 세계의 인재들을 끌어들여서 창의적인 산업들 그러나 공장은 없는 창의적 산업들을 만들었고 실제로 엔비디아라든가 애플 같은 경우도 자국 내 공장의 규모는 매우 미미하고 대부분 외부 위탁회사 팍스콘이라든가 아니면 TSMC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해온 게 벌써 한 30년 넘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1990년 걸프 전쟁 이후에 미국의 패권을 도전할 만한 세력들이 세상에서 사라졌다 싶을 때 미국 국방부가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여러 정치, 군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들을 풀기 시작했고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ASML, 그러니까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중에서도 을 중의 을이라고 불리는 을 중의 갑이죠. 예, 을 중의 갑인 네. 슈퍼 을이라고 불리는 ASML이 그 네덜란드에 공장을 차릴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미국 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기술들 그리고 미국 내에 있던 기술자와 공장을 인수해 간 덕이 굉장히 컸습니다. 아, 그래요. 반도체 노광 장비 만드는 그 회사. 네, 그렇습니다. 네. 미국 내에도 노광 장비 만드는 회사가 있었는데 경쟁력이 약해지고 그 회사 파산할 때 그 기술 인수해 가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필립스와 TSMC, 삼성전자 이 세 회사 주도로 네덜란드에 공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ASML 지분 팔았다는 얘기 들으신 적 있죠? 이게 다 그때 일입니다. 그래서 그 걸프 전쟁에서 너무나 미국이 압도적인 전력 우위를 갖고 있다는 걸 다 알게 되고 또 바로 그때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렇게 했었는 게 이제 35년 만에 역사의 후퇴가 시작된 거고요. 이 과정에서 아까 잠깐 뭐 아이폰 이야기도 하셨지만 그런 거 다 떠나서 최근에 나타난 아주 흥미로운 현상 하나만 이야기하면 네.
지난 2월달 미국 소비자 물가가 2.8% 올라서 와 인플레가 안정됐네 그러는 와중에 이걸 냄새를 맡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중고차 매매 딜러들이었던 거예요. 중고차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바로 잘 아시는군요. 네. 그래서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중고차 비중이라는 게 1, 2%밖에 안 되는데 그거 하나가 전체 미국 소비자 물가에 올리는 영향이 0.3, 0.4가 나오더라고요. 와, 기여도가 그렇게 높아요. 그렇게까지 올라가는 게 이제 2022년 그 중국의 셧다운 때문에 공급망 망가졌을 그렇죠. 때. 상하이 셧다운 사태 때문에 그 일대에 있었던 차량용 반도체 공장들이 다 문을 닫는 바람에 차값 급등했던 그 시절에 중고차값 오른 것만큼 지금 이번에 오르고 있습니다. 와, 그때 우리 신차보다 중고차가 더 비싸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적어도 미국은 이제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해외에서 수입되는 자동차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의 추가 관세들도 가능성이 있죠. 특히 가중평균 관세로 보면 중국 관세는 63%로 추산하더라고요. 이와 같은 대규모 관세가 되는 순간 일단 메이드 인 차이나 물건은 미국에 들어가기 어렵게 된 거고 여기에 이제 각종 자동차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들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건 차량 가격을 급격히 인상시킬 재료이자 미국 내 자동차 회사들도 공급망의 문제를 들어서 차량 가격의 인상을 해야 될 테니까 이게 전체 미국 리테일 판매 소비자 지출에서 15% 정도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부분이라는 걸 생각하면 여기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이 빠르면 5월, 늦어도 6, 7월에는 미국에 상륙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의 지출이 위축되겠죠. 왜냐하면 임금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데 네. 인플레이션만 발생하면 그렇죠. 실질 임금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실질 임금 감소를 걱정한 그래서 어제 미국장 빠진 걸 보면 어떤 게 빠지냐면 내구재. 맞아요. 그래서 한 번 사면 몇 년씩 쓰는 거 이런 것들이 가격 오를 때 사람의 수요가 제일 위축되거든요. 그냥 테이프 붙여서 쓰지 또는 뭐 배터리만 교체하지 뭐 아니면 차 기스 난 거 그냥 저기 좀 판금해서 다니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경제 전체의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부각되면서 뭐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유통회사들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다 빠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상호관세 발표한 그 행사 이름이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아니 이게 부자로 다시 만들 수 있는지 일단 모르겠고 지금 보면은 각국의 주가가 다 흔들렸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가장 세게 얻어맞았는데 빅테크들 빠지는 거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아니 미국에서 그래요. 해외에 공장이 많은 회사들 그래 걱정되겠구나 주가 빠진다 이거 알겠는데 테슬라는 수혜주라고 했고 아니 마이크론도 삼성을 견제해 주니까 수혜주라고 했는데 이런 데도 다 빠져버리잖아요. 일단 마이크론이나 반도체는 이번 사태에서 제외돼 있는데도 빠졌습니다. 추가로 관세 물리겠다고 간밤에 이제 속보가 나오더라고요. 조만간 의약품 반도체 너희들도 일단 유예였는데 너희들도 조금만 기다려 품목별 나온다 이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 전체가 위축되는 거에 충격을 미국 기업이라고 안 받을 수 있는가. 더 나가서 저만 하더라도 이와 같은 미국의 이와 같은 태도들 네. 특히 무역흑자 난 나라에 대해서 무역흑자 비율의 절반을 일률적으로 관세 부과하는 이런 무식한 짓을 하는 걸 보면서 뭐 FTA냐 우방국이냐 그동안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투자 규모가 얼마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고 네. 그냥 일률적으로 우리를 상대하는 걸 보면서 좀 힘센 그 패거리들이 거리를 관리하면서 보호비를 걷는 듯한 기분을 느꼈고 이거에 대해서 굴욕적인 감정을 느낀 분들이 전 세계에 되게 많을 거라는 거죠. 결국 미국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테슬라를 비롯한 주요 내구재 판매 기업들의 주가를 저렇게 폭락시킨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망이 붕괴된 거 더하기 반미 감정. 근데 저는 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보통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불매운동 이런 게 대표적으로 시민들의 반감을 표현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국내에서 테슬라를 제외하면 딱히 안 사줄 미국 물건이 뭐가 있지? 우리가 사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자신이 아이폰. 없었나? 아이폰하고 테슬라 차 이외에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서 근데 그 두 개조차 중국 공장이 압도적이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제조업을 자신들이 육성하기 위해 이 정책을 펼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당장 현대 기아차 그룹만 해도 31조 투자를 했다라면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봐주겠다. 또는 이시바 일본 총리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투자하겠다. 네. 했으면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검토가 국가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하는 걸 보면 결국 그 전 세계의 정치인들이 느낀 거죠. 이 사람과 협상을 하려고 들면 더 당한다. 차라리 맞서 싸우는 길이 옳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고 그 맞서 싸우는 판단을 내린다라고 할 때 미국의 상징이 되는 아까 말씀드린 이 두 회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얼마든지 타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야, 뭐 가장 대표적인 게 통신 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앱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전에 중국이 아이폰 수입 그때 규제했던 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일들이 너무 쉽거든요. 결국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릴 생각보다는 남의 걸 뺏어오겠다는 생각이 너무 앞서다 보니 이런 무리한 짓을 저지른 거고 이 무리한 짓에 가장 직접적 혜택보다는 피해를 보는 게 미국 제조업체다라는 걸 어제 미국 주가가 보여줬죠. 근데 뭐 네. 이미 터진 거고 저희는 일단 이런 사례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냥 자산 배분해서 대응하다가 폭락할 때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답답한 좀 어떻게 보면 그게 다예요라는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 이코노미스트의 입장 같습니다. 아니 상호관세를 나라별로 어떻게 부과했는지 보니까 저는 그 점이 참 실망스럽다. 혹은 이거밖에 안 되나 싶었던 게 계산을 이렇게 단순하게 했다고? 그것도 1% 숫자 틀려가지고 어제 수정했습니다. 아니 더구나 그게 그거잖아요. 그 얼마나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느냐 이거하고 미국이 해당 국가에서 수입하는 금액 요거 가지고 계산해서 그 2분의 1 해서 그렇게 나온 숫자라는 게 이런 기적의 계산식을 아니 그 계산식도 틀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1%씩 다 틀려가지고 그거 지난 간밤에 새로 수정했습니다. 근데 박사님 그런 생각은 들어요. 지금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미는 내가 이겼다는 느낌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일단 보여준 다음에 이거 봐 내가 오니까 전 세계가 다 조아리잖아 요 느낌을 준 다음에 따로 만나서 알고 보니까 속속들이 깎아줄게 요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힘의 균형이 맞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 있는 투자자들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서 상승 모멘텀 이런 걸 좀 잡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상승 모멘텀을 잡으려면 미국장이 더 빠져야 된다. 더 빠져야 된다. 네, 이제 베어마켓 들어가면 지금보다 더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 메가 세븐 또는 배트맨은 이미 베어마켓 진입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제자로 보니까 27% 정도 빠졌더라고요. 평균 시가총액 가중 평균으로 네. 보니까. 자,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미국의 401k 플랜을 갖고 계시는 분들 한 18조 정도 됩니다. 18조 달러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자산이 거의 한 20%가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들고 있는 그 퇴직연금 안 그래도 간밤에 그 물어봤더니 나는 내 연금 계좌 안 들여다봤다 요러다 지나간다 이런 의미로 답을 한 것 같던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답변을 미국 국민들이 납득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이번 관세의 최대 피해자는 저소득 계층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저소득 계층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미국은 대중교통기관이 전무한 나라기 때문에 그렇죠. 뭐 당장 LA 가셔도 지하철 없잖아요. 이제 그런 나라기 때문에 차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중고차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중고차 값이 폭등 중이고요. 두 번째로 그분들이 그래서 미국이 그나마 저소득자도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게 딴 나라에 비해서 농수산물 가격이 굉장히 싼데 이 대부분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거죠. 네. 분업이니까. 근데 거기에 관세 부과를 하게 되면 저소득층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지금까지 미국 경제가 잘 버텨온 이유는 뭐냐 하면 소득 상위 10% 그리고 평균 연령 65세입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들이 제일 부자죠. 미국도.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자산을 축적한 상태에서 럭셔리 제품들, 고가 제품들 그리고 여행 이런 데 돈을 쓰면서 소비를 부양해 왔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비의 기반은 401k 플랜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망가지면 고소득자들마저 소비를 위축시키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될 때 연쇄적인 경기의 하강을 가져오게 될 테니까 이렇게 되면 뭐 이 불황에 대한 공포가 부각되며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도 소용이 없다더라 소리가 들릴 때 돼서야 트럼프가 굴복하겠죠. 야, 진짜 이 멀쩡한 경제를 망가뜨려서 다시 고치면 이게 화타가 맞나 싶은데 국민연금에 계실 때부터 보면 국민연금은 정말 투자로서 백전노장이잖아요. 그렇죠. 뭐 97년에도 그랬습니다만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코로나19 다 거쳐왔는데 국민연금은 굉장히 오랫동안 높은 수익률을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국내 주식 비중을 아주 적게 유지하고 표현이 죄송합니다. 10%. 그런 반면 해외 투자 비중을 계속 높여나가고 네. 세 번째 환해지를 하지 않은 것. 환해지를 하지 않은 것.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자세히 설명 그러니까 부탁드릴까요? 이제 그 당장의 자산의 가치를 안정시키는 데는 이제 환율의 변화를 중화시키는 거래. 그러니까 제가 현물을 사면서 선물을 매도하면 되겠죠. 그런 식의 거래를 해지라고 하는데 이제 그 해지를 하지 않는 게 국민연금의 원칙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해지를 한다고 해서 연 2% 이상의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규모가 지금 4천억 불 이상이 되거든요. 와, 이거 거의 외관 보유고만큼이네요. 예, 그보다 더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4천억 불 이상의 해외 투자 자산 잔고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환해지를 하려고 해도 파트너를 찾을 수가 없겠네요. 예, 없죠. 덩치가 그리고 워낙 매년 크니까. 매년 또 커지니까. 네. 마지막 세 번째는 환해지를 하지 않는 게 더 수익에도 또 좋다라는 게 이제 제가 있을 때 내렸던 결론이었고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해외 투자를 늘려놓으니까 2008년이나 2020년 같이 환율이 급등하며 경제가 붕괴되는 듯한 공포를 느끼는 시기에 환율이 상승하면서 오히려 해외 투자에서 환차익을 발생시킴으로써 수익을 안정화시킨 것. 이게 이제 국민연금 성공의 최대 이유고요. 특히 그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전체 자산의 55%가 국내 채권이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27%까지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금리가 만성화되고 있는 한국 채권들을 이제 좀 줄여 나가면서 그 돈을 들고 해외 부동산, 주식, 채권을 폭넓게 사면서 수익을 올리기 시작한 게 국민연금이 최근 10년 사이 수익률이 이렇게 좋아진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우리 서학개미가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해외로 빠져나간 돈이 제법 있는데 지금 뭐 미국장이 이렇게 망가지니까 이렇게까지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사님? 리밸런싱. 리밸런싱. 네, 그렇습니다. 제가 2월에 이 방송에서 현물금 좀 팔았어요라는 말씀 드렸을 거 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을 들고 현찰을 들고 있었으면 지금 이제 찬스가 왔죠. 모든 자산 가격이 대폭락할 때 그리고 시장에 희망은 없다라고 느껴질 때부터 이제 그때 팔아놨던 현금이 힘을 발휘하는 시기가 온 거죠. 그래서 자산 포트폴리오에 단기 채권 또는 현금을 꼭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아, 현금도 종목이다 이 말이 그래서 그렇죠, 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뭐 은행 예금도 좋지만 은행 예금은 그 해지할 때 환매 수수료가 발생하죠. 중도 안 해지 좋은 수수료. 것 같아요. 요즘같이 저금리에는. 예, 그래서 이제 네. 그 CD 연동돼 있는 ETF가 아주 좋은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예금과 똑같은 거의 비슷한 수익을 제공해주면서 환매 수수료가 없는 그런 ETF들을 활용해서 운용을 하시다가 지금같이 모든 뉴스가 대폭락, 또는 블랙, 튜즈데이, 프라이데이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걸 조금씩 사는 거죠. 국민연금은 그걸 어떻게 하냐면 리밸런싱을 두 가지 차원에서 하는데 하나는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 미국 주식에서 너무 큰 수익이 났으니까 네. 이걸 팔아서 한국 주식을 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연말 이후 지금 누적해서 8조 5천 정도를 산 걸로 보이는데 와. 그 덕에 한국 증시가 좀 덜 빠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이제 사는 것과 함께 또 대체 자산이라든가 다른 달러 자산에서 환차익도 많이 발생한 걸 이제 헐어서 다른 데 사고 있었는데 이번 이제 미국장 폭락하면 또 국민연금이 이 날을 기다렸어 하면서 이제 또 미국 주식들 집행하러 가겠죠. 이 둘이 가능한 게 현금도 들어오고 작년에 팔아놓은 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반박자 정도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그 미국 채권 있잖아요. 미국채. 그렇습니다. 간밤에 보니까 미국채로 수요가 확 몰리면서 국채금리가 빠졌던데 네, 많이 빠졌습니다. 요럴 때 미국채에 나는 요쪽으로 좀 리밸런싱 할 때 조금 더 사보겠다. 요 괜찮습니까? 저는 팔고 있어서.
팔고 계시는구나. 이미 수익 실현 중이시군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해 연초부터 이제 한 해의 그 자산 배분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미국 주식을 줄여서 중국 주식이나 유럽 주식으로 많이 가셨고 또 주식 자체의 비중을 줄여서 미국 국채로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가격이 많이 빠졌을 때. 그때 제가 이제 그 양매도 전략이라고 맞아요.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기 엽기에다가 양쪽에 그렇죠. 하나씩 매달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미국 주식은 비중 확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리밸런싱을 하겠다는 뜻이고 네. 그 리밸런싱 한 돈을 갖고 미국 국채, 한국 국채를 많이 사놓고 금도 이제 샀는데 금은 너무 많이 올라서 팔았고 이제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현찰이라는 의미가 단기 채권이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미국 국채를 지금 사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게 일단 너무나 강력한 랠리가 출현했다.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4.8 있던 게 지금 4%가 깨지고 있는 중이니까 이 정도면 그 30년물 국고채 만약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15% 이상 수익이 이미 발생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엑시트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시겠네요. 그래서 뭐 다 네. 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미국 장이 하루에 7% 빠지는 장이 올 때 그 다음 날도 뭐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안하다 그러지 않는 한은 더 빠질 텐데 연준의 입만 기다려야 되는데 네. 연준의 FOMC 회의가 5월에 열리기 때문에 아직 멀었거든요. 그래도 오늘 아마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모처의 연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일정에. 네, 그래서 네. 오늘 밤이 그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고용 보고서에 대해서 분명히 질문이 나오지 않겠냐. 그게 이제 한 가닥 희망인 거고. 네. 근데 그분 입장에서 얼마 전에 지지난주에 FOMC에서 다 올해 금리 2번밖에 인하 안 해요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바꾸지는 못하거든요. 아무리 연준 의장이라고 해도 네. 그러니까 그린스펀 레벨을 되면 그건 괜찮은데 파월 의장님은 아직 그린스펀 의장님이 갖고 있던 그 카리스마와 리더십에 비하면 아직은 약하시니까 제한적인 이야기밖에 못하지 않을까. 그냥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때에는 연준은 단호히 행동할 준비가 돼 있지만 아직은 그렇게는 안 본다. 뭐 이 말씀 복붙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직도 어쨌든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 같은데 아직도 금에 대한 투자 여력이 남아있느냐 이거 묻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는 금은 올해는 중립 정도는 저는 가져가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 거죠. 왜냐하면 금은 전쟁에 강하다. 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무역 전쟁 중일 때 금 말고 투자자들이 달려갈 데가 잘 없다. 이제 어제 미국 국채도 많이 갔습니다만 네. 달러 가치가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마라라고 협정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신다라면 금은 좀 어느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